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김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이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집회가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후 침묵을 지키던 한동훈 대표는 이르면 내일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월 7불사 회동 전에 김건희 여사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는 본인은 힘이 없고 김영선 전 의원은 경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명 씨가 크게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합주에서 초박빈 접전이 이어지면서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민주당 해리스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경합주인 미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30만 명, 경찰 추산으로는 약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말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은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여의도 대신 서울역 앞으로 모였습니다. 22대 국회 첫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가진 민주당이 시민들과 거리에서 김건희 여사 규탄을 외쳤습니다. 공천 개입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이곳 집회장은 본격적인 시작 전이지만 수많은 인파로 역출구 일부가 폐쇄됐고 무대 근처는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최 측 추산 30만 명, 경찰 추산 약 2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 정권을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으로 규정하며 함께 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포기하지 말고 싸웁시다. 김여사 특검법 통과를 향한 굳은 다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특검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김여사 특검법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개시한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범국민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민주당 집회 장소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작 탄핵받아야 할 1순위는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맞서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문재인, 이재명, 조국 구속하라! 참가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그것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8년 전 박근혜 탄핵수법 그대로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종로와 을지로 일대 약 2km 거리를 행진했는데요. 민주당 장외 집회 장소와 동선이 겹치지 않아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안보가 모두 위중한 시기에 민주당이 다시 정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며 선고를 앞둔 이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라고 비판했고 김기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정작 탄핵받아야 할 1순위는 이재명 대표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들은 다음 주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를 규탄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선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대응 방안을 놓고선 또 입장이 제각각인데요. 그럴수록 관심은 한동훈 대표의 입으로 쏠리는데 빠르면 내일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파일 공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혹감을 넘어 위기감까지 감지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은 하지만 대선 경선 이후 명태균 씨와 통화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번복된 점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실 내각 개편 등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친윤계는 당이 또다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방식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압박을 하고 이러는 거는 지금 우리 당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고 뭐 대통령실도 지금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 엄중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반면 소장파 의원들은 당이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그 난관을 극복해내는 방식이 대통령은 무오류고 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통령에 사과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총의를 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응 방안도 제각각이라 침묵 중인 한동훈 대표 입장에 더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여론 등을 살피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빠르면 내일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9월에 열린 국회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대통령실은 조만간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2013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국정으로서는 총리께서 나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그게 이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매년 있는 건 아니고요.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렸던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등으로 여야 대립이 오히려 더 심해진 상황에서 출석은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야당은 야당의 협조를 구할 의지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왜 대통령께서 숨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나오셔갖고 이럴 때일수록 정면 돌파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 달 안에 기자회견이나 타운홀 미팅 등 국민과의 소통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 추가 녹취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죠. MBN 취재진이 명 씨에게 대통령 부부와의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물었습니다. 명 씨는 이른바 7불사 회동 전에 김건희 여사와 40분 넘게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단수공천을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김 여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해 크게 화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마지막 통화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명 씨는 지난 2월 7불사에 가기 전이라고 답했습니다. 창원이 지역구인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험지인 김해로 갈 테니 단수 공천을 도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현재는 다 훔쳐가는데 왜 김영선이 일합니까? 이거 집권 여당의 공천이라는 게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얘기했지. 그 여사가 자기가 할 수 없다. 알아보지도 않아. 40분 넘게 김 여사와 통화도 했지만 반응이 좋지 않자 김 여사 텔레그램 폭로를 조건으로 개혁신당의 김 전 의원 공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7불사 회동을 기획한 겁니다. 명 씨는 당시 통화에서 김 여사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말해 크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게 원래 정상인데 제가 힘이 없어요. 거기 가서 경선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
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며 나중에 사정을 알고 여사에게 미안했다고도 했습니다. 나는 한동훈이하고 그렇게 틀어진지도 몰랐고 나중 되니까 막 터지는 거 보니까 한동훈이하고 막 난리가 났대.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라. 명 씨의 단수 공천 요구에 김 여사는 경선이 원칙이라고 답했지만 실제 김 전 의원은 경선도 가지 못한 채 컷오프됐습니다. 당시 한 공관위원이 김 전 의원의 경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관위는 현역 하위 10% 컷오프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국회팀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번에 명태균 씨 취재하는 과정에서 좀 특이할 만한 점 없었나요? 앞서 보신 것처럼 명 씨 의혹의 시작인 지난 2월 이 7불사 회동 직전에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시기는 끝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명 씨는 인터뷰 내내 김 여사가 자신을 선생님으로 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여사가 완곡하게 거절했다면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김 여사가 힘이 없다, 경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답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5선 중진인 김 전 의원을 다그치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대표님. 왜 얘기해?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못 내려왔다 했잖아. 그런데 최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화를 냈다는 점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태도도 그렇지만 예. 통화 시점에 대한 의문이 여전합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명 씨와 관계를 매몰차게 끊었지만 김 여사는 그렇게 못했다고 답했는데요. 명 씨 주장대로 지난 총선 때 통화에서 공천을 부탁할 정도였다면 그동안 관계가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른바 한동훈 대표의 문자 무시 논란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명 씨가 얘기한 걸 보면 당시 긴밀한 내용까지 공유하는 사이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어찌됐든 이런 명 씨의 주장이 야권의 대여 공세에 불을 붙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첫 대규모 장외 집회는 탄핵보단 정권 심판과 특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연단에 올라서 A4 7장 분량의 긴 연설문을 읽었는데요. 이 대표 역시 탄핵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2016년 겨울 촛불 등을 꺼내며 탄핵 정국을 에둘러 빗댔습니다. 대신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 최혜병 사건, IMF 등을 언급했는데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한 국민 정서를 자극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여당은 민주당의 이런 장외 집회 의도를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이재명 방탄 집회라고 규정했습니다. 통상 장외 집회는 의원 수가 부족해 입법 활동에 제한이 있는 국회 소수당이 하기 마련인데요. 입법을 독주하는 원내 일당이 장외 집회까지 하는 건 다른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특히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윤석열 정권 비판 여론으로 돌리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행동해야 할 때라 했지만 이는 범죄 혐의자인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읍소일 따름입니다. 다만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면서 당내에선 마땅한 대응책 조치 찾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각을 세워왔던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을 두고 얼굴에 총을 겨눠보자고 말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며칠 전부터 투표 조작 문제도 꺼내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한번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진행된 전 폭스뉴스 진행자와의 대담에서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을 겨냥해 폭언을 쏟아낸 겁니다. I don't blame him for sticking with his daughter, but his daughter is a very dumb individual, very dumb. She's a radical war hawk. 특히 얼굴에 총을 겨누어보자는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Let's put her with a rifle standing there with 9 barrels shooting at her, okay? Let's see how she feels about it. You know, when the guns are trained on her face.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은 4년 전 의사당 폭동 사태 조사를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즉각 비난에 나섰습니다. Anyone who wants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o uses that kind of violent rhetoric is clearly disqualified and unqualified to be presiden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 때마다 투표가 조작됐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4년 전과 같은 폭동을 우려해 아예 입구를 차단한 워싱턴 DC의 건물도 등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북부 위스콘신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을 찾아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선거가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면서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모두 고정 지지층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보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걱정스러운 건 대선 이후에 펼쳐질 상황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금 판세는 누가 이겨도 누가 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예측 불허입니다. 어디서 무엇 하나 돌발 변수가 나오면 지난 대선에서 겪었던 의사당 난입 사태와 같은 대선 불복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8명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폭력 시도를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우려는 이미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든 투표함이 불타거나 도로에 버려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당 난입 때도 이런 사례들이 폭력으로 이어졌고 부정선거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함에 GPS를 다는 등 주마다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혹을 깔끔히 불식시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가운데 버려진 파란 상자들. 운전자가 깜짝 놀라 주워보니 투표함입니다. This is some sealed ballots. These are 2024 elections. 몇몇 지역에서는 우편 투표함에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붙였습니다. What are your thoughts on these ballot drop boxes being set on fire? Bow. 2020년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들을 미묘하게 떠올리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한 겁니다. 누군가 부정 우편 투표를 했다. 우체국이 투표지 수천 장을 분실했다 등 불거지면서 국회 소요 사태와 각 지역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었습니다. Someone posted on social media asking for every Republican in the state of Michigan to come to Detroit. It was so crowded to the point where we had to stop people from coming in. 결국 의혹이 제기됐었던 각 지역들은 이번만큼은 혼란을 피하겠다며 각종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Opposite political parties observe all of the ballot processing procedures to ensure fairness and accuracy. Cameras at the Elections Department allow the public to view the entire counting process as well from beginning to end. CCTV로 실시간 개표 상황 공개, 감시단 구성, 심지어 투표함에 GPS를 달겠다는 지역까지 등장했습니다. SNS에서는 우편 투표를 했다면 자신의 투표 용지를 추적할 수 있다며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You can track your ballot. Google track my ballot and click on your state and you should be able to find it. 트럼프와 해리스, 아직도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가운데 개표 결과가 박빙일 경우 선거 불복이 있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미국 대선은 우리와는 달리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판세를 가늠하기가 힘들죠.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 송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송 기자, 지금 전반적인 판세를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전국 단위 여론조사 지지율이 지금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이 여론조사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두 후보 격차가 1%포인트 미만이라서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판세 분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초박빙이라는 얘긴데요. 2000년에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승패를 가렸던 엘고어와 조지 W 부시 대결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으로 그때만큼 초박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승패는 그 7개 경합주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역대 선거에서도 7개 경합주에서 승패가 나뉘었는데요. 예. 이번에도 그럴 것이란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7개 경합주 지지율도 1%에서 2%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 초접전 양상입니다.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 정치 성향을 그 결과가 따라가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예, 가령 친민주당 성향인 CNN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친공화당 성향인 폭스뉴스에서는 트럼프가 오차범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전 투표율이 꽤 높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6,5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 미국 전체의 등록 유권자가 1억 6,640만 명인데요. 여기서 6,500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건 상당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2020년 대선이 코로나19로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때 빼고는 역대 최고가 될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정가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잖아요. 네, 보통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 대선 때도 민주당 바이든이 6대1로 앞섰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번 사전투표에서 해리스를 뽑았다라고 답변하는 게 더 우세하게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경향성이 이번 대선에도 적용이 될까요? 지금 워낙 박빙이라 지금 확답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2020년 당시 상황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바이든은 우편 투표를 사전에 하라고 독려를 했었던 반면에 트럼프는 이거 선거 조작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전 투표를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도 사전 투표가 괜찮다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m 79 years old, and it's the first time I've ever voted in a presidential election, and I voted for Trump. For the first time, I think, ever, right? We're leading in early voting for the first time ever. 트럼프가 이번에 높은 사전 투표율은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제논에 물대기식 해석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최근 들어서요. 백인 여성 얘기 많이 합니다. 이번 대선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유가 뭐예요? 네, 우선 백인 여성이 미국 전체 유권자의 한 30%를 차지합니다. 예. 상당한 비중인데요.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이 백인 여성 표심이 공화당을 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해리스가 우세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힐러리의 패배를 재현하지 않겠다. 그리고 트럼프의 성차별적 행태에 대한 반감 등의 영향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I'm going to do it whether the women like it or not. I'm going to protect them. He does not believe women should have the agency and authority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own bodies. 예, 보통 중도 성향의 백인 여성 표심이 해리스로 이제 기울고 있는데요. 보수 성향 백인 중에서도 이른바 샤이 해리스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후보들 동선 한번 보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밀워키를 찾았어요. 네, 밀워키는 경합진 위스콘신주에 있는 건데요. 위스콘신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트럼프, 2020년에 바이든이 승리를 하면서 박빙으로 바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두 후보 불과 11km 떨어진 곳에서 각자 유세를 펼쳤는데요. 힐러리는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에 밀워키 유세를 안 갔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벌써 9번째 밀워키를 찾았고요. 트럼프는 10번째 위스콘신주에서 유세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주영 기자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났는데요. 회담에 앞서 김일성 주석이 처음 소련을 방문한 러시아 기차역에 현판을 거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최선희 외무상이, 오늘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핵 강화 노선 변경은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빨간천이 내려가자 1949년 김일성 주석이 소련을 처음 방문했다는 내용의 현판이 보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회담에 앞서 현판 제막식을 통해 북러 관계의 시작을 조명했습니다. Наши отношения сегодня находятся на подъеме и продолжают развиваться ускоренными темпами, прежде всего в том, что касается качественного уровн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국의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다며 북한의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ICBM 도발에 규탄 성명을 내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시험 발사가 외부 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핵무력 강화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며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유엔은 이번 화성 19형 도발에 대해 오는 4일 북한 문제를 의제로 안보리 공식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뒤 나흘 만에 자수한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어머니와 자신이 평생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검은색 체육복 차림에 포승줄로 묶인 남성이 경찰차에서 내립니다.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입니다. 왜 범행 저질렀나요?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평생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다고도 말했습니다. 죽인다고 하시고 끓는 물에 끼얹는다고 하시고 어머니에게도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폭언과 폭행들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한 A씨는 범행 나흘 만에 경찰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선 40대 남성이 숨진 아버지를 발견하고도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겼다며 자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는 걸 늦추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제 오후 이곳 집안에 있는 냉동고에서 비닐에 칭칭 감긴 7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9월 숨진 걸로 추정되는 남성은 1년이 넘게 냉동고에 보관됐는데 시신을 냉동고에 넣은 사람은 숨진 남성의 40대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남성의 아들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넣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홀로 사는 아버지 집에 갔다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지만 사망 사실을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는 게 이 남성의 진술입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술이 있는데 그걸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경찰은 꽁꽁 언 시신이 녹는 대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숨진 남성의 아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았죠. 많은 비가 쏟아졌던 제주와 남해안에도 오늘은 화창하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졌는데요. 날씨도 날씨지만 별교 꼬막 축제, 구미 라면 축제 등 이색 축제들이 열려 나들이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이틀째 내렸던 비가 그치면서 쾌적한 가을 날씨가 나들이객을 반깁니다. 갯벌에서 각해온 꼬막을 넣고 먹은직스럽게 전을 부쳐 손님을 유혹합니다. 한쪽에서는 숨겨진 꼬막을 잡는 행사가 펼쳐집니다. 어린아이는 고사리 손으로 한 움큼씩 꼬막을 담아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갯벌에서 쓰는 뻘배에 바퀴를 달고 경주도 벌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날이 화창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오늘 뜻깊게 다 체험도 좀 하고 재밌게 놀다가 뻘배를 타는 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축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이런 이색적인 체험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길이만 475m, 모든 식당이 라면을 팝니다. 셰프가 만든 이색라면부터 세계 각국의 라면까지 온갖 라면이 가득합니다. 쌀쌀한 가을바람 속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젓가락을 입에 넣으니 천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제가 한 것보다 당연히 훨씬 더 맛있고 지금 하나 먹고 두 번째 것도 지금 받으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일요일인 내일도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지만 모레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하지만 단풍은 아직입니다. 11월이 됐지만 단풍이 절정에 이르지 않은 곳도 많고 단풍 색깔도 예년만큼 곱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낮에 25도까지 오르는 늦더위가 오랫동안 이어진 탓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예년이었으면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지만 여전히 새파란 나뭇잎들이 눈에 띕니다. 단풍잎인지 낙엽인지 구분이 안 가기도 합니다. 노란색으로 물들었어야 할 은행나무 이파리가 새파랗습니다. 그나마 단풍이든 이파리들은 색깔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작년에는 은행나무가 좀 많이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고 단풍도 빨갛게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더워서 그런가 11월인데도 단풍이 많이 들지 않아 있네요. 역대급 무더위 때문입니다. 단풍이 들려면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야 합니다. 추위를 감지한 나무가 나뭇잎으로 보내는 영양분을 끊어 푸른빛을 내는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단풍 색깔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올해 10월 평균 최저 기온이 11.9도로 1973년 기온을 측정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단풍 들 시간이 촉박한 탓입니다. 올해 첫 단풍도 설악산이 평년보다 6일, 내장산이 11일, 한라산은 15일이나 늦었습니다. 고온이 유지가 되면서 생장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푸르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전국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 단풍의 빛깔은 더 선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단풍이 들지 못한 채 바로 낙엽이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선 주말 이틀 일정으로 수산 대축제가 열렸는데요. 제철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살 기회에 모처럼 시장이 북적거렸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차는 소리만 들렸던 축구장이 고소한 음식 냄새로 가득 찹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가 노릇노릇 익어가고 고수온으로 먹기 힘든 생굴이 30%가량 싼 가격에 팔립니다. 음식을 즐기는 먹거리 장터 옆으론 어업 가상 체험장이 펼쳐졌습니다. VR 고글을 쓰고 스틱을 낚싯대 삼아 움직이면 실제 고기를 낚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좋아하는 물고기를 그리고 미니 수족관도 만들어 봅니다. 아이가 이제 생물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살아있는 곤충이라든지 아니면 물고기.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로 3회째 수산 대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맛있고 안전한 수산물만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수산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량진 시장이 이젠 진일보하여 서울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수산물을 보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협은 이번 주말 축제 기간에 제철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에 판매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LA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축하 행사에 22만 명이 모일 정도였는데요.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아내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엄청난 인파 속에 2층 버스가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LA 다저스 선수와 가족들이 2층 버스 7대에 나눠 타고 카퍼레이드에 나섰습니다. 2020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했을 당시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퍼레이드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1988년 이후 36년 만에 펼쳐진 이번 행사에 무려 22만 명이 몰렸습니다. A lot of people didn't call it championship, but I think it was. Unfortunately, we didn't have a parade, but today, we got the parade, baby! We got the parade!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승 행사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일본 출신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아내와 반려견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평소 일본어만 사용하는 오타니는 무대에서 이례적으로 영어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This is so special moment for me. I'm so honored to be here and
to be part of its team. Congratulations, Los Angeles. Thank you, fans. 오타니 고향인 일본 이와테현에서는 단체 응원전이 펼쳐졌고 일본 언론은 우승 소식을 담은 호외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프리미어 12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아마 최강 쿠바와의 두 차례 평가전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지난 대회 준우승에 그쳤던 우리 대표팀은 최상의 분위기로 예선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2회 선두 타자로 나온 윤동희가 상대 147km 직구를 잡아당겨 좌측 담장을 훌쩍 넘깁니다. 기세를 이어받은 박동원도 자중간 담장을 마치는 큼지막한 2루타로 화답합니다. 전날 철벽 마운드로 상대를 제압했던 대표팀은 두 번째 경기에서는 강력한 타선의 힘으로 쿠바를 무너뜨렸습니다. 8회에는 8점을 추가하는 빅이닝으로 13대 3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투수도 컨디션이 좋고 오늘 타자들은 어제보다 타선 연결이 잘 되고 집중력 있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타선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중이고요. 2015년 초대 프리미어 12 대회에서 우승했던 대표팀의 투타 조합에 팬들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홍창기 선수랑 우명 선수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자각도 좋고 꼭 열심히 화이팅해서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화이팅! B조에 속한 한국은 대만에서 13일부터 대만, 쿠바, 일본, 도미니카 공화국, 호주와 차례대로 맞붙습니다. 야구 대표팀은 상무와 한 차례 더 평가전을 치른 뒤 다음 주 금요일 결전의 장소인 대만으로 출국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무난한 가을 날씨를 보였지만 동해안 지역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해안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른 시간 이동하신다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서울이 22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는 만큼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 21도, 광주와 부산은 23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3도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절기 입동인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산림청 선정 100대 명품숲. 오늘은 경기도 포천 광릉숲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뉴스센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